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방송입니다. 원래 제가 14일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온전하게 하루를 꽉 채워서 지각을 했군요.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생계형 창업, 그리고 낮은 생존율, 한국의 창업 생태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아주 제가 평소에 방송해 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보시다 보면 아마 이게 제목이 아마 좀 거대해서 클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재밌는 얘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한국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 제로, 생계형 창업 몰려 GD넷의 12월 13일 기사가 있었고요. 자, 스타트업 열풍의 부실한 이면, 고성장 기업 비율은 6% 불과 조선비즈의 12월이 아니라 3월 10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기사를 좀 엮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죠. 국제 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가 있었는데, 자,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민간 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가 한국에서 3.6%, 2011년에 3.6%였던 민간 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가 2019년에 0.4%까지 하락한 거의 10배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죠? 네. 하락을 한 그런 근본 원인을 추적한 결과 결국은 기업의 신진대사 부진이 중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진대사가 무엇인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업의 신진대사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의 수, 한국 기업의 수겠죠. 자, 두 번째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비중, 세 번째는 창업 풍토, 미래 적합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 수, 뭐 매출, 뭐 이익 등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2010년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글로벌 100대 기업의 주요 국가별 변동 현황을 봤을 때 미국은 여전히 1위이고 28개에서 9개가 늘어난 37개를 차지했고요. 중국이 10년 전에는 4위였는데 무려 11개 기업이 진입이 되면서 18개에서 2위가 됐고 일본은 6위였는데 3개에서 8개, 5개가 증가한 8개가 되면서 2020년에는 탑 3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일, 프랑스는 오히려 좀 내려갔고 또 놀랍게도 캐나다가 오히려 탑 6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성과를 보였죠. 근데 한국은 2010년에도 1개, 2020년에도 1개, 그리고 그 1개는 뭐냐?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이 1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한 기업이 전혀 없다. 즉, 신규 진입 기업 수가 제로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기업 생태계의 소위 말하면 신진대사가 건전하냐 아니냐를 봤던 첫 번째 팩터였고요. 자, 두 번째 걸 보시죠. 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비중,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수성가를 한 기업인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봤더니 한국은 57.1%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이거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평균은 69.7%고, 그러니까 한참 미치죠. 그리고 이제 탑4를 보게 되면 뭐 중국이 오히려 자수성가 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뭐 아마 공산주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좀 있겠죠. 영국, 또 뭐 일본, 미국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미 이제 체계가 많이 잡혀 있고, 어찌 보면 뭐 대의 어떤, 대세습이 아니죠. 부의 세습. 부의 대물림 이 얘기를 하려다가 대가 됐네요. 자, 부의 대물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오히려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비중이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영국은 특히 86.7%나 되고, 일본도 80.8%, 뭐 미국은 70.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 내에서
부의 어떤 대물림보다는 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또 어딘가는 그만큼 또 쇠락을 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신진대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왜 1번, 2번 같은 일이 발생을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세 번째 요인을 이제 꼽습니다. 자, 창업 풍토 자체가 미래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사실 저는 요거는 약간 좀 불만이 있긴 해요. 왜냐면 그냥 창업 기업의 업종을 봐서 기술 기반 업종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눈 건데 요건 좀 너무 좀 거칠게 비교를 한 거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뭐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기술 기반 업종 왜냐면 이제 추세를 봤으니까요. 그죠? 왜냐면 추세를 봤으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한 해를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 그냥 업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봤고 뭐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공격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 추세를 봤죠. 추세를 이제 16년 상반기 하반기 쭉 이렇게 보니까 결국 기술 기반의 창업 비중은 뭐 16.5%, 뭐 한 15%대, 뭐 17%, 16% 했다가 오히려 2020년 상반기에는 14.4%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선은 쭉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2020년 상반기에는 최저점 14.4%를 찍는 그런 아주 이제 우울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반면에 기술 기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비중은 어떠냐? 83, 뭐 84, 뭐 쭉 가다가 올 상반기에 85.6% 거의 90% 가까운 기업들이 기술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좀 자극적인 워딩이긴 하죠. 근데 생계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술과 무관한 뭐 당장의 매출을 만든다든지 뭐 유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업종들 그죠? 뭐 아니면 뭐 일종의 뭐 에이전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생계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의 90%에 가까운 기업이 비기회형, 기술 기반이 아닌 비기회형.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형이란 말도 사실 좀 어려운데 기회형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비전을 보고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회형 창업은 14.4%밖에 안 되지만 비기회형, 기술 기반이 아닌 생계형, 그러고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워딩을 참 어렵게 써놨네요. 아무튼, 생계형 창업이 거의 뭐, 90%에 가깝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 풍토 자체가 이 기술 기반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만큼 글로벌 100대 기업 진입도 못하고 자수성가도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어요. 그죠? 네. 하여튼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 보고서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도 못하고 명함도 못 내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뭔가 자수성가하는 확률도 낮고 또 그러다 보니 하여튼 창업은 생계형 모델에 몰려있고 그죠? 굉장히 우울한 워딩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신진대사 이게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뭐 신나게 창업을 하고 뭔가 푸른 꿈을 품고 창업을 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저 먹고 살기 바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멋있는 이름으로 뭐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주니까 그렇지만 대다수의 회사들은 진짜 먹고 살기 바쁘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왜 발생을 하는가가 오히려 앞에 보고서에서는 창업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얘기를 좀 뒤집고 싶은 거예요. 창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본론이라보다는 결론이죠. 결론으로 갈게요. 자, 제가 이 분석 내용을 보고 있다가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내용을 보고 있다가 문득 지난 2020년 3월 10일에 접했던 어떤 분석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였어요. 이때도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월 16일 조선비즈의 기사였죠. 자, 뭐였냐면 이제 뭐 그냥 주요 내용만 발췌를 하면 자, 한국은 고성장 기업 비율이 6%밖에 안 돼요. 근데 영국은 12.9%나 된다. 뭐 그 외 선진국들도 뭐 10% 이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된다. 근데 프랑스는 44%. 뭐 선진국들 보통 한 40% 전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원인으로 꼽은 게 한국 VC들이
정부 자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정부 자금 의존도가 무려 62%나 되는데 미국은 17%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단기적인 이득이나 혹은 위험을 피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 행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창업을 장려만 했을 뿐, 창업하세요, 창업하세요 이것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성장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당시에 올해 3월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앞에 대한상공회에서의 분석 내용을 보다 보니 이게 갑자기 탁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두 개를 엮어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3월에 나온 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방송에서 사실 다뤄드렸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포맷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간추린 IT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뉴스를 뽑아서 퀵하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포맷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스타트업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꼭지를 하나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요 링크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분석 내용이 살짝 겹쳐졌는데, 자, 여튼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진출도 부진하고 자수성가 비중은 점점 뭔가 낮은 것 같고 창업은 해봤자 생계형으로 허덕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왜 지속이 되는 걸까? 저는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두 가지 분석의 꼭지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정리를 한 것인데,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언어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혹은 그 타겟하는 시장이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권역에 너무 한정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글로벌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하고 막 해도 어느 정도 선 이상 가면 성장이 더 이상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한국 금융시장의 체력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태펀드 등등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민간 투자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민간 투자 활성화를 하는데 이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금융시장의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모태펀드 중심으로 하게 되면 위험한 건 피하게 되고,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무조건 다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이런 식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은 VC들도 진정한 어떤 벤처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그 수많은 대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뭐 SK,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민간 영역에서 이런 벤처 투자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민간 영역도 역시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앞에서 1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성장의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열심히 주식 사는 뭐 카카오도 사실은 지금 글로벌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는 그 한계를 국내에서 하여튼 뭐 다양한 모델, 신사업 모델을 막 계속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제가 알기로 뭐 자회사가 뭐 100 몇십 개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어떤 양적 확대보다는 그냥 이 칼럼, 버티컬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카카오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 성장의 한계를 보이면서 지금 시점에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뭐 네이버랑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은 높겠죠. 진짜 글로벌에서 성장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최소한 가능성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계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그런 한계를 보이다 보니 민간 투자 영역도 사실 국내의 어떤 그 창업판에 돈을 뭐 엄청나게 쏟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여기 뭐 자잘한 이슈들이 많죠. 실제로 우리 입맛에 맞는 회사가 없고 뭐 만나보면 생각보다 별로고 뭐 기술이 있고 없고 뭐 이슈는 많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건 돈을 넣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놀랄 만큼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글로벌 나가기 쉽지 않고
민간 투자 활성화, 금융시장의 체력이 약하니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때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엑싯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글로벌도 나가기 어렵고 국내에서도 이거를 과감하게 뭐 M&A를 하든 IPO를 해서 과감하게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이거를 딱 끌어안아 주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호주에서 VC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어만 아주 원활하게 돼도 사실 영어만 잘 되는 기업만 돼도 영어권 시장에서 엑시트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창업 기업에게 있어서도 또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그런 한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금융시장의 체력의 한계, 그래서 엑시이 쉽지 않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4번 어떻습니까? 결국 기술이나 비전 기반의 아까 그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기회형 창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투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이게 엑시트하기도 쉽지 않고 이후 후속 투자받기도 쉽지가 않고 하니까 이 기술이나 비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창업들은 투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비기술 기반 앞에서 대한상의에서 썼던 용어죠. 비기술 기반, 비기회 기반의 생계형 혹은 매출 중심, 당장의 단기적인 매출 중심의 그런 사업 모델 위주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계형 혹은 단기 매출 중심의 사업 모델 위주로 창업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미래가치나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 뭐 100대 기업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식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언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자본시장의 한계로부터 또 얘기를 풀어나갔고 했지만 뭐 이게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어떤 걸림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말은요, 사실 뭐 몇 년 안 된 거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정부부터 썼던 것 같고, 이번 정부에서도 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90년대 말쯤부터 IMF 이겨내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창업을 권장해 왔었죠. 근데 권장이라고 쓰고 제가 부추김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업만 하라고 막 얘기하지 그 뒤는 뭔가 그죠? 뭔가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본시장이 그거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한 20년 지났는데 열심히 씨 뿌려봤자 클 수 있는 토양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이제 여기저기서 분석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생각할 게 많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그 분석 내용이었어요. 자, 뭐 일각에서는 아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변할 게 있냐, 뭐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부 정책이나 뭐 투자자의 성향, 자본시장의 한계 이런 것들 탓해봤자 어쨌든 뭐 사업하는 사람만 손해죠. 뭐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손해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위반자들 뭐 다 잘 먹고 잘 살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래도 거시적이나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치, 그리고 미래 시장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를 이제는 창업의 토양이 한 20년 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뭐 대충 뭐 저기 창고에 앉아가지고 뭐 드라마 스타트업처럼 뭐 대충 뭐 유능한 애들끼리 앉아서 툭닥툭닥 하고 이런 느낌 뭐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뭔가 그냥 국내 시장, 뭐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서 뭐 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스케일이 아니고요. 이제는 좀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시각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약간 좀 레벨을 하나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온 게 아닌가. 이제 점점 앞에서 보셨듯이 분석 내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도 이제 점점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 자체가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창업 단계부터 뭐 해외 시장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검증을 한 후에 곧바로 해외에 수출하기 좋은 그런 모델을 노리는 게 오히려 이게 약간은 넥스트 웨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 이미 이제 그런 식의 뭐 펀드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의 스타트업들도 많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도 꽤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는 뭐 해외에서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제가 지금 이 자문해드리는 회사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창업판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오늘 내용은 뭐 굉장히 벙벙해 보이고 그죠? 뭐 너무 거시적이고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좀 근본적인 문제도 좀 한번 고민해 보고 왜 이럴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창업이라는 것 자체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뽑아봤던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벤져스를 앞세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온다. 넷플릭스 아성 넘볼까?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에는 동유럽과 한국, 홍콩 등의 디즈니 플러스를 서비스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사실 하반기에 뭐 우리나라 이통삼사가 막 접근도 했었고 뭐 했다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실패한 거를 보고 또 언론에서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동안 한국에는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났었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로 최종 결정이 된 것이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OTT 업계에서 하여튼 긴장이 많이 될 것이고 또 통신사 등등 뭐 제휴하려는 업체들 입장에서 아주 뭐 이제 또 신경전이 벌어지겠죠, 그죠?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모양새로 뭐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플라잉 택시 접은 우버. 지난주에 제가 소식 전해드렸었죠. 플라잉 택시 사업을 접기로 했다, 우버가. 자, 그런데 그에 이어서 자율주행차 사업도 떨이 매각하기로 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 부문 ATG라고 하는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하는 ATG라는 뭐 이게 자회사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조사를 해본 건 아닌데 우버의 자회사 같습니다. 이 사업 부문 ATG를 오로라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우버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가치, 평가됐던 지분가치보다 심지어 3분의 1 수준의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업계에서 아주 그 씁쓸함을 남겼던 우버 입장에서는 당장에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출혈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돈이 많이 드는 신사업, 플라잉 택시라든지 자율주행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뭐 이에 따라서 좀 지각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결국은 그냥 결국은 이제 좀 뭐 순리대로 된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플라잉 택시라든지 자율주행차는 결국은 이제 대형의 글로벌한 카메이커나 아니면 빅테크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업자들의 손대기에는 이 만만치 않은 덩치다라는 거를 우리 우버가 또 어떻게 보면 먼저 시행착오를 하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현대인의 필수 덕목이죠. 자, 이게 뭐 코로나가 또 1000명대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도 보면 어느새 주변에서 뭐 확진자와 접촉했다 혹은 동선이 겹쳤다 해서 검사 받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뭐 딴 거 없죠? 하여튼 본인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